할아버지는 피아노 소리를 무척 싫어하지만 그러나 여학교 시절에 피아노 치는 걸 배워두었다는 며느리의 손가락을 굳어버리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다. 굳어버리게 하다니 그건 할아버지의 교양이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것이었던 모양이다. 그래서 며느리가 피아노를 대할 수 있는 시간도 이 양옥의 규칙적인 생활 속에 끼일 수 있었던 것이다. 여고에 다니는 딸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가 아닌가고 나는 생각했다. 저녁 식사 후 공부 시간이 되면 그 여고생은 자기 방으로 간다. 그리고 10시가 되면 식모가 끓여다 놓은 보리차를 마시기 위해서 대청마루로 나온다. 그동안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다. 그렇지만 저 창신동의 절름발이 사내는 어떻게 그의 딸을 교육시켰던가? 난 그 절름발이 사내가 자기의 어린 딸을 꿇어앉혀 놓고 있는 것을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유리창을 통하여 볼 수 있었다. 내가 그 방 앞을 지나칠 때면 거의 항상 그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빼빼 마른 계집애가 자기 아버지 앞에 꿇어앉아 있지 않는 시간은 언제인지 알 수 없었다. 밥을 지으러 나올 때거나 수도에서 물을 길러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고 비척거리며 걸어갈 때 외에는 항상 꿇어앉아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. 유리창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절름발이는 무슨 얘기를 자기 딸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쉴 새 없이 입을 놀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. 항상 종이와 연필이 계집애 앞에 놓여 있는 걸 봐서 아마 그건 수업 시간인 모양이었다. 절름발이 곁에는 항상 긴 버드나무 회초리가 놓여 있었다. 그리고 그 회초리의 매질이 계집애의 몸 위에 퍼부어지지 않는 날을 거의 볼 수가 없었다. 절름발이는 미친 사람처럼 계집애에게 매를 내리는 것이었다. 그러면 계집애는 이제 단련이 된 듯이 그 5살짜리 아이들보다 가냘픈 손으로 머리를 감싸기만 한 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입 한 설 벌리지 않은 채 묵묵히 자기 몸 위에 퍼부어지는 매를 견디어내고 있는 것이었다. 물론 그 어둑신한 방 속에서 절름발이는 무엇을 가르쳤고 그의 딸은 무엇을 배우고 있었는지 그 내용을 나는 끝내 알지 못하고 말았다. 다만 난 언젠가 밤이 깊어서 내가 변소에 갔을 때 설사병이 났는지 그 계집애가 변소에 앉아서 똥물을 좔좔 쏟고 있고 변소문에 몸을 구부정하게 기대고 절름발이가 성냥을 계속해서 켜대며 근심스런 얼굴로 그의 딸을 지켜보고 있던 광경으로 미루어 봐서 그 유리창이 달린 어둑신한 방에서 베풀어지던 교육이 결코 엉뚱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만을 내 멋대로 할 수는 있었다. 영자라는 창녀의 얼굴도 여간 또렷하게 나의 기억 속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. 내가 그 집 앞에 붙은 하숙인 구암이라는 종이 조각을 발견하고 주인을 만나러 들어갔을 때 수도에서 발을 씻다가 아줌마 하숙 구하는 사람 한 명 왔어요 라고 안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던 게 바로 영자였다. 그 집에 내가 하숙을 든 뒤부터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눈이 가느다란 영자는 자기 나이가 19이라고 나를 오빠라 불렀다. 내가 그 집에 하숙을 청한 후 며칠 사이에 영자의 선천적인 재능에 의해서 나도 금방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. 왼쪽 팔목에 있는 검붉은색의 지렁이 같은 흉터를 내보이며 이게 뭔 줄 아우 오빠? 하고 묻고 나서 한숨을 푹 쉬며 옛날에 나 죽어버리려고 칼로 여길 끊었다우. 그런데 죽지 않고 요고생이야 하며 눈물조차 살짝 비치던 영자에게 난 담배를 얻어 피우는 등 은혜를 많이 입었었다. 영자는 내가 연극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걸핏하면 오빠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나도 배우로 써줘, 응? 하고 어리광을 부려오곤 했었다. 언젠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있던 날 신문에서 화관을 머리에 얹고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당선자들의 사진을 보고 나더니 나와 주인 아주머니더러 심사위원이 되어달라고 하며 자기 방에 들어가서
아마 아껴 간직해 두었던 것인 듯 싶은 분홍색의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나와서 그 집의 좁은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한 손을 들고 합격이에요? 라고 묻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난 미스가 아닌걸요? 네? 라고 말하고 나서 그날은 하루 종일 신경질을 부리던 영자. 또 언젠가는 어디서 알았는지 광화문계에 엄청나게 잘 알아맞히는 성명 철학자가 한 사람 있다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고 나를 조르는 것이었다. 그런 건 다 엉터리 수작이라고 내가 얘기하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화를 내며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좋은 이름으로 고쳐도 준다고, 그러면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, 마치 자기가 그 성명 철학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었다. 여러 날을 두고 졸리던 끝에 할 수 없이 내가 그럼 같이 가보자고 나서자 영자는 금방 시무룩해지며,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름만 가지고도 지금의 신분을 딱 알아맞힌다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갈보라고 해버리면 좀 얘기가 곤란해지겠다고 하며 발뺌을 하는 것이었다. 나도 그럴듯하게 생각되어서 그럼 그만두자고 해버렸지만 미련은 남았는지 그 후로도 영자는 곧잘 그 성명 철학자 얘기를 꺼내곤 했었다. 내가 이 양옥으로 이사를 한다는 날도 영자는 오빠더러 내 이름을 가지고 가서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려 했더니 하며 섭섭해하였었다. 엘리제를 위하여의 피아노 소리는 이제 며느리의 허밍까지 어울려서 절정에 도달하고 있었다. 며느리의 허밍이 시작되었으니 잠시 후엔 피아노 소리도 그칠 것이다. 경험으로써 난 그걸 알고 있었다. 난 다시 몸을 눕혔다. 창신동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개새끼들 위에다라는 30년대식 표현의 낙서가 적혀있던 그 방, 그리고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이 피아노가 둥둥거리는 집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먼 곳에 있는 것이었다. 그곳은 버스 하나를 타면 곧장 갈 수 있는 평범한 가능성마저를 송두리째 말살시켜버리는 간격의 저쪽에 있었다. 일주일이란 보수를 치르고도 여전히 이 하얀 방에 대하여 서먹서먹한 느낌이 드는 것은 그 측량할 길 없는 간격을 내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갑자기 건너뛰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? 나도 아주 어렸을 적엔 이런 생활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내 기억이 회답하는 한 이 양옥 속의 생활은 지나치게 낯선 것이었다. 창신동 그 집의 나머지 한 사람 서씨라는 중년 사내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더욱 그러하였다.